다시 1,3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체력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악취가 난다. 네. 썩은 내가 난다. 그런 시장은 좀 줄이자. 이런 시기가 오면 정말 좋은 기회죠. 매도 기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대의 흐름이다. 요즘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1,480원, 뭐 1,500원 넘는 거 아니냐 막 공포 속에서 긴장하시던 분들도 많았었는데 지금 뭐 다시 1,400원대가 무너지고 1,300원대에 가기도 하고 그냥 아주 널뛰게 하고 있어요. 이유를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낮은데 미국도 불안하니까. 펀더멘탈만 보면 미국 금리 4.5에 우리 2.75인데 올해 연말 우리나라 정책 금리 저는 뭐 1.75도 각오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미국 대비 우리나라 금리가 한 2, 3% 이상 낮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은 미국으로 가야 되고 네. 달러 강세 환경인데 트럼프가 이제 기축통화 패권을 버리겠다 또는 무역 흑자를 위해서는 환율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외치니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긴 하는데 그럼 이 정도 환율 되면 달러 사야지 하는 수요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증가해서 그렇다는 그런 것도 분석도 있죠. 있던데. 분기마다 지금 거의 한 1,000억 불은 아니지만 몇백억 불씩은 대외 순자산 잔고가 늘고 있거든요. 네. 그 돈이 다 이제 해외로 가는 중이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000억 불 정도 흑자가 나는 나라예요. 경상흑자. 아, 네. 어마어마하게 부자 나라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우리 국내에 쌓이지 않고 국내에 투자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다시 해외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나가는 그러면서 대외 순자산 잔고가 끝없이 늘어나는 그런 중이죠.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1,300원대 그러다 이제 1,400원대 이 환율을 당연시 좀 받아들이게 됐는데 원래 우리 평균 환율은 1,100원, 1,200원대였잖아요. 그렇죠. 1,180원 정도. 네. 그래서 다시 그 1,2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냐 추세적으로 아니면 그냥 이 1,300원, 1,400원 여기가 우리 그냥 평균 환율이 된 것이냐. 일단 저는 아직 원화는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네. 1,300원 밑에 가는 게 적정이라고 보는데 이제 워낙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악재가 많아서 네. 너무 악재가 많아서 이제 자기 복을 차서 이렇게 된 거죠. 정상으로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경제 정책만 펼치면 다시 1,3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체력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원화 강세가 되고 그렇다면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차손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미국 자산, 달러 자산도 참 좋지만 이제 거기가 벌써 회복해 버렸으니까 저는 금 그리고 중국 주식, 인도 주식 같은데 투자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거기는 어차피 환율이 비슷하게 움직이죠. 요새 중국 위엔화가 강세거든요. 네. 그러면 뭐 중국에 투자하면 어차피 원 강세, 위엔 강세면 환차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된 면에서는 한국보다 중국이 훨씬 싸니까. 그래서 중국은 역사적인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한 30% 싸니까. 네. 우리는 지금 한 5%, 10% 싸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매력이 있고 두 번째는 미중 갈등이 저는 봉합됐다라고 하지만 이거 언제든지 3차전, 4차전 해서 10차전까지 갈 거라고 보니까 네. 미국이랑 중국 관계는 저는 영원히 좋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중국에서 어떻게든 튀어나오는 기업들을 받아줄 때는 사실 미국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국은 안 되고 결국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을 갈 때는 인도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도는 참 내부의 경제가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나라인데 저 나라 보고 있으면 와 우리들이는 국민소득 2천 불 때 남이 우리 볼 때 정말 형편없었겠지 싶을 정도로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인데 운때가 일단 인도에게 오고 있다. 이번에 뭐 카슈미르 분쟁 이런 거 보면 네. 알지만 나라 자체가 정말 저게 나란가 싶을 정도의 레벨인데 운때가 오는 나라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원화 강세가 된다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증시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쏠리지 않겠냐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또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는 부양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 기대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나쁘진 않겠죠. 근데 4월 한 달 동안 10조 파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 달러 약세 정책 쓰더라도 더 저평가되거나 더 미래가 있다 생각되는 다른 EM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뭐 한국에 안 온다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이 주된 매수처는 아닐 것 같다. 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별로 안 싸고 두 번째는 저는 트럼프한테 엄청 퍼주지 않겠냐 앞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협상에서
중국은 버티니까, 개기니까 덜 뜯기고 끝났는데 우리는 버틸 힘이 전혀 없는 나라라 네. 아마 일본, 한국, 대만 이 세 나라가 관세도 제일 세게 맞고 제일 많이 퍼주는 바보 국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지금 좀 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10일 스위스 미중 고위급 협상 이후에 그 이슈들이 뭐 요동을 치고 있죠. 그 통상 관련해 가지고 게임 체인저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 근데 그런 게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저 사람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약해지고, 그냥 언제든지 그냥 예,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지금 잠깐 불리하니까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채권금리를 인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딜을 친 거고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만병통치약 하나 있잖아요. 펜타닐 수입이 줄지 않았어 하면서 관세 100% 다시 부과할 수도 있는, 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봐야 되고요. 하긴 90일 유예죠. 그러니까요. 네. 7월 3일 날 또 어떻게 될지 그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뭐 땅을 울리게 할 만한 뭐 발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들 긴장했었는데 그게 뭐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쟁을 종식시킨 그거냐? 뭐 말들이 여러 가지인데 다들 모르고 있어요. 네, 도대체 뭘 모디는 얘기한 또 겁니까? 정면으로 그런 일 없다라고 거저 부인했죠. 네. 네,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뉴스에는 나왔는데. 네, 그 모디는 바로 우리 지금 휴전 비슷하게 하는 거 요새 좀 당장 서로 총은 안 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역할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그 땅을 울릴 만한 그런 이야기는 발표는 뭐가 될까요? 뭐 또 달러 약세 아닐까? 달러 약세. 예,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그거는 뭐 안 되고 이제 딴 나라를 쥐어짜는 한국 원, 중국 위엔, 일본 엔, 대만 달러를 강세로 만들어서 이제 제2차 프라자 합의하겠다라는 게 이 사람 지금 다음 타겟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미국이 큰일 나겠죠. 그러게요. 지금 제2프라자 합의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막 떠돌고 있던데 1차 때와는 다르게 그들이 어떤 그 손실을 받는지를 다 역사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던데요. 적어도 저는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직을 걸고 아마 반대하지 않겠나. 일본이 85년 프라자 합의 이후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또 받아주면 이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네. 다케시다 노부루 2 그때 프라자 합의 때 대장성 장관입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IT, 전력기기, AI 관련해서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막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 주도주들, 섹터들, 한국 증시와 뭐 차별되는 게 있나요? 아니 같이 간다고 봐요. 저는. 같이 그냥 거의 가는 거죠? 우리도 전력망 쪽은 또 이번에 HD, 현대, 에너지 또는 뭐 일렉트릭 이런 데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그런 어떤 전력 설비를 새로 하고 AI 투자를 한다 그러면 중국 기업 말고 대줄 수 있는 데는 그 제대로 된 공급 사슬망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건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책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의 변곡점이라는 챕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한국 국내 요인을 가지고 증시를 봐서는 100점 100패다. 해외 글로벌 이슈가 중요하다. 글로벌 이슈 또는 글로벌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 증시 4월 4일 날 미국 장 박살날 때 우리도 대폭락했잖아요. 그게 버틸 수 없어요. 왜?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데 작년 250조 이익 났다 그러지만 50조가 금융기업이고 나머지 200조가 사실은 수출기업들이거든요. 네. 이런 수출기업들의 이익은 또 이게 스윙 팩터잖아요. 위아래로 엄청난 실적의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출 전망들이 어두워지는 시기는 정말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만 우리나라 내부 요인 이거는 이제 테마 쪽에서나 뭐 2023년 2차 전지 테마 또 최근에 있는 정치인 테마들 이런 거는 다 우리 내부에서 세력들이 만드는 거고요. 뭐 또 어떤 그 일군의 투자자들이 만드는 거고요. 저는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지금 좋은 게 일단 장단기 금리 차가 뭐 역전돼 있다 그러지만 예금금리는 내려가지만 대출금리는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금융권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이든 증권사가 나쁠 수 없어요. 여기 좋죠. 두 번째 조선. 미국은 조선업이 망했기 때문에 항공 말고는
미국 배를 수리든 만드는 건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방산. 유럽이 이번에 독일이 헌법 개정해가지고 방위비 증액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서 봤지만 미국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존재면 네. 자력갱생, 자력 국방 말고는 답이 없고 마지막 AI.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HBM뿐만 아니라 전력망 공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형 원자로까지 한국만큼 이런 거에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있는 특히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억제한다 그러면 한국 말고 태양광 제대로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이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창창한데 다만 이 미래가 대부분이 해외 테마에 연동돼 있어서 글로벌 경기, 글로벌 증시 상황 이런 거에 유의를 해야 되는 세상이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곡점을 짚는 법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방산 이야기 하시니까 지금 유럽의 방산주들 시총이 엄청나게 높아졌더라고요. 그렇죠. 고평가되고 있고. 예, 독일 기업들이 특히. 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뭐 방산주들 좋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 제치고 또 시총 위로 올라갔고요. 이렇게 이 방산주와 관련해서 그러면 트렌드적으로 이게 시대의 어떤 흐름, 산업의 흐름으로 봐야 될지 일시적 테마로 봐야 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대의 흐름이다. 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놔둘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인도, 파키스탄이 저러다 정말 전면전 안 할까? 세계의 지뢰밭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그 세계의 지뢰밭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네. 미국이 자신의 자국 군인의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보인다. 그러면 지역의 패권을 쥐고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자들이 과연 인내심을 가질 것인가? 네. 그 강력한 미국의 개입이 없다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좀 손 좀 보겠다는데 너네가 뭔데? 라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고슴도치 전략을 소국들은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고슴도치 전략이 뭐냐면 분명히 당신의 주먹을 맞으면 우리는 피투성이가 돼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 당신의 손도 멀쩡하진 않을 것이다. 이 전력을 다들 쓸 것이고 모르게 다 핵 개발할 거고 모르게 다 비대칭 전력인 이제 잠수함과 미사일 쪽으로 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되게 잘하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방산주는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로 봐야 된다. 근데 개별 기업 단에서 이제 워낙 그 수급이 안 좋으니까 네. 그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워낙 주가만 오르면 증자하는 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본능이잖아요. 아, 맞아요. 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논란이 좀 있었죠. 예,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국내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추경도 있을 거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쫓아가는 게 맞냐, 아니면 미중 관세와 관련해서 생기는 여러 이슈들을 투자에 반영하는 게 더 낫냐, 이 시각이 좀 나뉘더라고요. 우리만은 좀 다를 것이다. 미국은 좀 어려워도 이런 시각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작년에 밸류업 이야기 나올 때 제일 비관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오너님들에게 기득권을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는 다 인정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때 한진칼 M&A 혹시 기억나세요? KCGI랑 지금 네. 조원태 회장 사이에서 간발의 차이로 아무튼 KCGI와 조연아 쪽이 이기는 걸로 봤는데 그때 산업은행이 갑자기 증자해서 승부를 엎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재작년에 태영그룹 문제 생겼을 때 그쵸. 윤 회장님한테 사죄 출연 요구하는 거 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주주들 모두에게 희생을 요구한 게 아니라 회장님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회장님은 내놨어요, 돈을. 이걸 보면 우리 정부, 역대 정부 어떤 정부나 오너가 희생했기 때문에 오너의 경영권을 뺏어서는 안 되고 오너의 의사결정권은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게 컨센서스다. 그렇다면 상법 개정이 된다 해도 그 세부 조항이나 시행령 다 꼼꼼히 봐야 되고 또 그 머리 좋은 분들이 지금 고려아연 영풍 M&A 보시면 알지만 새는 영풍이 세지만 MBK 붙어서 그러나 고려아연의 경영권은 아직도 뺏기지 않잖아요. 네. 그 머리 좋은 천재 같은 분들, 우리나라 머리 제일 좋은 분들은 다 회계법인, 또 저는 법무법인이 계시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다 가져오시잖아요. 그걸 뚫고 적대적 M&A가 정말 되고 또 경영을 엉망으로 하는 경영자를 날려버려서 새로운 어떤 행동주의 펀드들이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앉히고 또 뭐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한 주주 의견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용된다.
정말 그렇게 보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의 이 불합리한 오너 중심의 여러 가지 관행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로 보시고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올해 말 뭐 2분기 이후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쁘진 않은데 글로벌 주도주 쪽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2020년처럼 세계 주가 상승률 1위를 한국 코스닥이 찍고 2등이 코스피였는데 네. 이제 그러겠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오기 어려운 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증자가 너무 많아서 네. 물량 부담이 너무 커요. 이렇게 물량 부담이 큰 걸 뚫고 올라가려면 와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 이익 모멘텀이 좋으냐? 작년 250조 영업이익이 났는데 올해 그럼 한 300조 나야 될 텐데 정말 날 수 있냐? 네. 자신 없잖아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렇게 아주 높다고 말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책에서 보니까 자산 시장의 전환점, 요것을 읽는 법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냄새 맡는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2부에서 썼는데 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아, 리스크. 예, 그래서 저는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이제 각종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 포럼은 제가 다 발표를 했죠. 하면서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말고 다른 데가 좋고 또 미국 채권도 뭐 좋겠지만 금이 더 낫지 않냐. 그러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네.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 쪽에서 악취가 났다. 어떤 악취가 났냐 하면 일단 바이럴이 너무 심하게 되더라. 네. 뭐 테슬라가 $1,000 간다. 이건 뭐 트럼프 코인 뭐 너무 심하게 제가 봤을 때 내부자 거래로 보이는 게 너무 심했다. 두 번째 B2 레버리지 투자가 한 달 만에 1,200억 불 늘더라고요. 우리 돈은 150조, 160조가 한 방에 늘더라고요.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워런 버핏을 조롱하고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악취가 난다. 네. 썩은 내가 난다. 그런 시장은 좀 줄이자. 근데 고점이라는 말은 저도 못하니까 그런 걸 맞는 방법, 여우처럼 투자하는 방법을 쓴 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의 자산 시장은 어떻게 읽으시는지도 이제 궁금하네요. 악취는 좀 사라졌는데 여전히 미국 쪽에서 좋은 냄새는 안 나는. 음, 반대로 이제 4월 초에 한국은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때 이제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그때 너무 싸잖아요. 네. 그런 시기에는 또 프리즘은 저희 회사는 이제 리밸런싱 그래서 금이랑 뭐 현금 좀 팔아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샀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공격 배팅은 아니고 이제 저가 매수 정도. 저가 매수죠. 근데 책에서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유동성이 많아졌고 이거에 의한 버블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이게 계속 커진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끝은 터지는 거니까. 근데 책에서도 그 버블 붕괴가 시작되는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부채에 둔감해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빚지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자 못 내서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갑자기 신용융자 잔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미국의 마진 뎁 그게 막 역사상 최대 규모로 그게 뭐 8천억 불이었는데 9,200억 불 되더라고요. 네. 이런 시기가 오면 정말 좋은 기회죠. 매도 기회. 아, 매덕이. 근데 그러니까는 그런 시기가 정말 자주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이게 부채가 자꾸 증가하는 거 그리고 뭔가 빚내서 투자하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 비투를 당연시하는 그 2022년 초에는 갭 투자 기억나세요? 부동산 갭 투자. 그렇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렇죠.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오른다는 전제에서만 이루어지는 엔드로 투자하는 건 진짜 위험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안 되는 순간 끝장이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부추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 네. 그러니까 빚지는 걸 전혀 무서워하지 않을 때 적절하게 잘 빠져나오면 우리는 정말 100년 해로 할 수 있다. 네. 워런 버핏처럼 90 넘어서도 자랑질하며 살 수 있다. 조언하며 주변에 좋은 할아버지로 살 수 있고 할머니로 살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가 이제는 뭐 일부 사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구나 모두가 이 투자를 통해서 노후 관리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시대적 흐름이 이런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 한번 잘 되짚어 보신다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이번에 또 새로 책을 내신 홍춘욱 박사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